재보궐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도 정치권은 재보궐 관련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박영선 예비후보 만나봅니다. 박영선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프로하고 한 2년 만에 통화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일단 네.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세계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대변환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의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던 그 시대 때문에 그동안 도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 중심의 도시가 됐었는데요. 예. 이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야 되고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모습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미래 100년에 서울의 좌표를 찍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도 또 서울시장을 가장 오래 준비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나름 다른 후보들하고는 차별화가 있을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테죠. 그래서 정책 얘기를 좀 여쭤보죠. 예. 지금 핵심 정책으로 할까요? 내세우는 게 이제 21분 컴팩트 도시로 서울을 재구성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이야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21분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대전환이라는 6글자가 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서울시에 가장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떠한 서울시를 만들 것이냐. 21분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예.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로 그리고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도로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요. 예. 도시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심 집중화 현상이 생겼죠. 예. 그리고 조닝이 생겨서 상업지구, 주거지구, 준공업지구,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형태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제부터의 도시는 이러한 도시 중심, 도심화의 집중화 현상을 그린 다핵화 도시로 펼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예. 그래서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출퇴근의 고단함도 해결하고 예. 또 통학의 그 어려움도 해결하고 병원도 있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산책도 하고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주의 개념 그러니까 직업과 주거가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융합의 개념을 도입한 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1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에 21개의 그 다핵 도시가 필요하고요. 예. 왜 21분이냐. 지금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 20분 도시 멜버른 이렇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예. 이 9분 도시 바르셀로나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9분 거리를 슈퍼 블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차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줄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예. 15분 도시 파리는 파리의 여성시장, 이달고 시장이 자전거로 15분 동안 갈 수 있는 파리의 그 생활구역을 지금 설정을 하고 예. 그 유명한 개선문 앞에 샹젤리제 거리를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서울은 파리와 비교했을 때 면적으로 봤을 때 5.6배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인구도 5배나 많기 때문에 15분 가지고는 사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1분으로 설정을 했고 이 21분이라는 시간 개념은 사람의 걸음으로 봤을 때는 약 2km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21분 도시를 서울에 21개를 만들어서요. 첫째, 이렇게 되면 환경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자동차가 100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부동산 값도 이것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강남 집중화 현상을 균형감 있게 가져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심 상권이 임대료가 엄청 비싸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그 소상공인들과의 그런 갈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분 안에 상권이 21개의 거점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쫓겨날 필요가 소상- 없다는 말씀이죠. 네? 쫓겨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다른 곳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1분 도시와 관련된 두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의 구독경제를 어저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이 구독경제의 핵심이 21분 안에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필요한 거를 집으로 다 배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예.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안정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오더라도 매출이 하락하는 것을 좀 덜 걱정할 수 예. 있고요.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독 경제, 그러니까 우유나 뭐 신문 구독이나 이런 것처럼 야구르트 아줌마처럼 매일 집에서 이것을 받으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예. 이거 양득이 있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1분 컴팩트 도시 들으니까 꿈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이미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진행이 예.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 군데 예. 이것이 있습니다. 예. 제가 연결되는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나 위성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만 빠져나간 이유가 결국은 집값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컴팩트 도시를 만드시려고 하면 이것 다 당연히 이제 연계가 되는 것일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5년간 공공분양주택 30만 원 말씀하셨고 예. 또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공공분양 말씀하셨잖아요, 아파트. 네.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서울에서 그 택지가 있을까, 빈 땅이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됐었는데.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요. 이거 예입니다. 여의도의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중간에 공원이 있거든요. 예. 거기를 이제 그 지하화해서 거기에다가 수직정원 도시를 만들고요. 1인 가구와 오피스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가구가 이제 주택이 나오고요. 예. 또 정원도 나오고요. 예. 또 수직정원 도시라는 게 이제 수직으로 빌딩을 세워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공기도 맑아집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면 아마 그 거리가 꽤 길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를 지하화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10만 평 정도가 생겨요. 예. 그러면 거기에 수직정원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서울에 국유지, 시유지 이 땅들이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개념.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뭐 집을 예, 예. 그냥 이렇게 지금 아파트식으로 예.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보이죠, 눈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들 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이번 네. 서울시장은 임기가 1년이지 않습니까? 이번 서울시장은 5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5년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다른 것도 좀 여쭤보죠. 지금 여쭤볼 게 워낙 많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네. 4차 재난지원금 문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 또 전국민 보편 지원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기재부에서 또 홍남기 부총리가 난색을 표현했거든요. 그 홍부총리야 뭐 고간직이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논란의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예. 제가 이거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빅데이터에 다 나옵니다. 답이 있습니다. 거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이 진행됐었는데요. 예. 그때 소상공인들 매출이 거의 한 6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더 심한 곳은 50% 아래로 내려간 곳도 있고요. 예. 이러면 보편적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시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고요. 예.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니까 바로 85%로 한 달 만에 회복되더라고요. 빅데이터를 보면 그럼요.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했는데 이게 95%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8.15 때 그 집회 문제 때문에 다시 정부에서 이제 집합금지 명령이 들어가고 하니까 예. 소비자 그들이 이제 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예. 소상공인 매출이 75%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세희망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대목이 있었는데 이 연말 대목 때 집합금지, 영업 제한금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거를 보상해드리기 위해서 또 선별적으로 세희망 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급이 되면 소상공인 매출이 한 80%, 85%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또 설 대목이 있잖아요. 예. 이 설 대목을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확보하지 못하면 예. 2월이 보릿고개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편적 지원으로 할 거냐, 선별적 지원으로 할 거냐의 문제는 그 빅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뭐 당이나 어쨌든 나서서 좀 설득을 해야겠네요, 기재부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기재부도 저는 수긍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후보님이 바로 직전에 장관 하셨으니까. 네. 뭐 그 전에 14일 날인가요? 그때 도깨비 시장 식당에서 또 눈물도 흘리셨고, 그것도 역시 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본인이 직접 느꼈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네, 정말 버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시고. 예, 최근에 그 윈지코리아에서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31일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 후보님께서 1등을 달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결과는 아직 선거는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일단 시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그런 신뢰감을 보여주신다는 데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조금 전에 이낙연 대표님하고 같이 그 전국 더불어민주당 전국 노동위원회 행사가 있었는데 예. 이낙연 대표님께서 그걸 가지고 박영선 현상이다라는 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마 저의 출마가 어떤 하나의 그 여론에 조금 반영됐다라고 여론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오는 계십니다. 예. 그 많은 시민들이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박수를 좀 보냈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 국회의원도 그 출마를 포기하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갔는데 가서 많은 거를 얻고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정말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고요. 예. 또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654일을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서울시 행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퇴하고 서울시장 나간다고 할 때 직원들이 나가지 말려고 말렸다면서요? 네, 묶어 꽁꽁 이것이 저의 국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고민한 이유가 혹시 거기도 있습니까? 정이 많이 들었죠. 직원들하고 거의 654일 동안 직원들이 질주 영선, 버럭 영선 이거 다 참아주면서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뒹굴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팀목 자금을 280만 명에게 차질 없이 드려야 하는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백신 접종과 관련을 해서 이 특수 주사기,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 쥐어짜기 하는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예. 10명 맞힐 수 있는 거, 12명 맞힐 수 있는 거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속도,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낼 수 있고요. 예. 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20% 자연 증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 공장화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을 12월 한 달 동안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이거 주사기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예. 이게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대표님이 대기업이 삼성이 이제 와서 도와주게 됐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기술 유출을 우려를 하셔가지고 예. 처음에는 조금 굉장히 이렇게 경계를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저 박영선입니다. 그랬더니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 이러시면서 저를 믿고 이걸 해주신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 일에 굉장히 지금 관심 많이 갖고 계신다. 이랬더니 마음을 돌리시고 그래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보람도 느끼고 행정 경험도 쌓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젠가요? 금태섭 후보와 대화하고 싶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 좀 산 것 같기도 하고 또 같은 당 후보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그 발언을 걷어주기를 바란다. 협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마 박 후보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거 싶은데.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금태섭 후보와 대화하고 싶다는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민주당이 품이 큰 민주당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래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새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세종대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 세종대왕이 그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 학차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금태섭 그 후보가 그동안에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게 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를 지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때때로는 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듣기에는 상처가 되는 말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그 민주당 출신의 후보는 대화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후보하고도 대화는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를 저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또 그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저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 김종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이 두 분은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집에 들리는 손님이지. 예.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금태섭 전 의원 정도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대화해서 만약에 금태섭 후보가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때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것이 좀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알겠습니다. 넓은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마치죠. 네. 그 후보님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생일 때 문재인 보유국 이런 SNS 글 썼었고 또 내가 원조 친문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그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친문에게 러브콜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후보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무위원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희대 동문이라는 사실도 100% 사실이고요. 저는 틀린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없는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 보수 언론에서 그런 걸 공격하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 받아치시는군요. 네. 오랜만에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많이 건강은 좋아지신 거죠? 예.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걱정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전화도 한번 드렸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준비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원로의 눈으로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원로의 시선에서 본 정치권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장이 신년 회견에서 구상을 밝혔던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예. 자, 임채정 고문께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셨기 때문에 수락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우선 우리 현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심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극복을 하고 좀 더 안정된 사회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도 높아지고 있고 예. 또 국회에서 이런 일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예. 하겠다고 박병석 의장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테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 정실했던 사람으로서 수락을 했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0여 년 정치하셨는데 그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때보다 지금이 더 갈등, 대립 더 심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심하다고 보죠. 물론 네. 한국 사회의 이가 최근에 이르러서 갈등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예. 항상 갈등이 그때마다 나름대로게 깊었던 건 사실인데 예. 근년에 들어와서는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갈등을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 이유, 또 해결 방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해결 방안 말씀입니까? 예, 일단 원인부터 좀 진단해 주시죠. 원인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우리가 갖는 그 구조적 그 갈등 요인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갈등 구조를 잘 처리하지를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 과정을 경로하고 거기에 집중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를테면 우리 민주화된 시기를 시대에 따라서는 생각들이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한 20여 년 좀 더 된 이런 정도가 그저 우리가 사회가 민주화로 이행됐다고 보는 건데 예.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민주주의를 그래도 그거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참 열병을 앓았단 말이죠. 민주화 운동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문제 있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모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집중을 못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어떤 경제에 이르니까는 이제 사회 곳곳에서 말하자면 새로운 질서 또는 새로운 어떤 무슨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리고 그 내재해 있던 갈등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도 또한 시기적으로 사실이다. 그래서 예.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더욱 지금 더 심화되어 보이고 폭발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꼬여있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그게 이제 뭐 대단히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예. 우선 이번 그런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예.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접근해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야 하지 않는가 싶어요. 예. 그래서 갈등을 찾고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만 이걸 자꾸 이렇게 두드러지게끔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그냥 문제를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해법을 찾아나가는 그런 지혜들을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주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이렇게 얻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 그런 그 위원회 구성도 그런 어떤 노력과 의지 일환이라고 예. 보고 이런 활동이 확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나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보고 생각하는 그런 성찰의 계기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예. 그 정치권과 언론계의 각성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몸싸움, 뭐 고소 고발, 삭발, 장애투쟁 뭐 이렇게 해서 21대 국회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21대 국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근데 의장님께서는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여당하고 야당하고 할 때 완전 이렇게 다른가 봐요. 마음이. 좀 상대를 품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야 정치 현장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일단 야당은 어쨌든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는 입장인 것이고 예. 여당은 아무래도 집행해 나가고 이제 추진해 나가는 입장이고 그런 것이니까 이제 뭐 서로 간에 여야의 기본적인 속성이 찬반이 일정 정도 대립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룰이 있어야 하고 예. 서로 간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일테면은, 뭐, 터무니없는, 무슨 공격이라든가, 무슨 인신공격이라든가, 또는 뭐, 거짓이라든가, 또 이렇게, 폭력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 맞으면 토론을 통해서, 예. 최소한의, 어떤 의견 접근을 이루고 합의의 길로 가는 게 좋은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결정이 되면은 그게 법과 제도에 근거를 해서 결정이 되면 또 그걸 따라야죠. 예.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건 뭐 항상 그리고 이렇게 반대를 극단적인 반대를 해 나간다거나 또는 그 일방적인 무슨 그 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 일정 정도 이렇게 서로 이제 선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 방법이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룰이 있고 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통령의 이적행위 발언은 어떻게 이게 룰을 좀 어겼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밖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 얘기가 어떤 근거를 그런 의혹 제기가 적어도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근거는 박약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비난에 대해서 선뜻 동조하기는 어렵고요. 예. 또 그런 그런 상당히 국기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는 조금 더 근거를 갖고 했어야만 타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좀 지나쳤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방금 일방적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이 거의 아까 한 180석을 이번에 얻었고 야당에서는 그 180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좀 일방적 결정을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글쎄 무슨 결정 과정에서 조금 더 대화를 해나갔을 방법은 없는가 그런 뭐 생각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일방적이었다고는 보는 것은 그건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점은 어쨌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든 안 하든 간에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고 숙고를 하고 또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통합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분과별로 총 23명의 원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분들은 그러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제
각 이제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토론을 하고 가능하면 입법이 가능한 아하. 그런 의제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이게 국회에다가 건의를 한다거나 예. 또는 그 결과를 이렇게 제시한다거나 아마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 과제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1년 이상 예. 입법 과제를 꼭 입법 과제만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가능한 한 입법 과제를 알겠습니다. 추출해내도록 예.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 상당히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위로의 말 또 혹은 감사의 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겪는 미중유의 그 환란이죠. 예. 그럼 이건 아무도 상상도 못 해본 거 인류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새로운 어떤 문명에 대한 또 인류에 대한 이 도전 앞에서 전 세계가 지금 함께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이 환란을 함께 겪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소중한 존재들인가 이런 것을 의식하는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고난을 오히려 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낫고 발전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와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오는 3월 16일 재개가 예정됐던 공매도를 45일간 금지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절대 반대 움직임이 있었고 공매도 순기능을 위해 열어야 한다는 투자자 및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었는데요. 여론 반발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 뒤 대형주만 먼저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게임스톱을 두고 공매도와 또 공매도를 하는 기관 투자자와 개미들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공매도가 무엇인지 경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라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많이 우리 청취자나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거죠. 이 없는 주식을 팔 때 공매도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차익 공매도, 이게 보통 이제 공매도를 지칭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차익 공매도는 나한테 지금 주식은 없지만 빌려서 매도하는 겁니다. 예. 무차익 공매도는 나한테 주식이 없는데 일단 매도부터 하는 거죠.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차익 공매도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도 다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런데 개인이 하기 어렵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매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자분들 같은 데서 없을 텐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리잖아요. 그럼 증거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결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와 그간에 거래했던 신뢰관계가 쌓여있는 데 반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 제조 거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른바 증권사가 주식을 잘 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를 누가 하냐라고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99%를 차지했고요. 개인 비중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예.
게다가 일반 개미들은 주가가 상승해야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올라야지만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를 고민한 결과 금융시장 발달 과정에서 이 공매도 시장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기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 네, 기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관이 더 하기 쉽게 돼 있어요. 개미들은 거의 못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불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이 공매도를 좀 없애달라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은 없어지진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었던 거죠 그동안. 네, 맞습니다. 이 공매도가요. 사실 개인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개인들의 참여가 일단 어렵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본 여러 논문 결과 보면 공매도와 주가 하락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시장이 돌발적인 위기 상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이 시장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폭을 키운다라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요, 임시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경우가 그간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한 1년간 금지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없습니다. 예. 네네. 또 공매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공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가격 발견 기능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10,000원 하다가 뭔가 신규 계약을 따냈다고 쳐서 갑자기 주가가 2만 원으로 폭등을 해요. 예. 네, 주가라고 하는 건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단기 가격은 사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규 계약 따냈다는 소식에 갑자기 사자세가 몰리면서 이 주가가 너무 오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공매도가 없다라고 하면 매수세만 있기 때문에 가격이 2만 원 넘어서 3만 원, 4만 원 이른바 버블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일순간에 시장 참여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면서 매도가 나오면 결국 주가가 제자리에 돌아가거든요. 버블이 너무 커졌다가 터지는 과정. 예. 아마 긴급 문자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화가 중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연결됐습니까? 아직 안 됐군요. 다시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한답니다. 예. 공매도의 순기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 기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네네, 갑자기 끊겨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매도의 경우에는 가격 발견 기능이 있어서요, 지나치게 기업 가치를 오버하는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순기능이다. 네네. 자, 그런데 어쨌든, 1년 정도 우리 주식시장은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게 3월 17일이었나요? 원래 예정일이 다시 재개하는 게? 16일이요. 16일. 네네. 근데 오늘 45일간 더 연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네, 맞습니다. 45일간 다시 연장한 이유는 선거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약간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그게 없고 장치가 없고 게다가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의 입장은요. 일단은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 때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종목부터 하겠다. 얘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서요. 예. 공매도가 가격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거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5월 3일까지 45일 정도 시간을 번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이제 불법인 무차익 공매도 이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금융위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예. 그동안 제도를 좀 손질하고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5월에 다시 연장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마 일단은 5월 3일에요. 시작하는 종목이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이거든요. 예.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된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언제 공매도를 재개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마 5월 3일에는요. 이들 종목 중심으로 재개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오프닝에 미국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그 게임스톱 사례에서 거대 공매도 세력이 개미들한테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시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 게임스톱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한때 이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 물량의 140%가 공매도 물량이었어요. 예. 그게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유통 물량의 140%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느냐를 보면 공매도한 종목을 다시 누군가 사서 그 종목을 또 빌려줘서 또 공매도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공매도한 물량이 시장에 너무 많으면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그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가 이게 손실이 너무 불어나니까 사실 시장에서 되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되살려고 하는데 시장에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숏 스퀴즈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끊임없이 오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년간 공매도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공매도가 많다는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유통 물량의 한 6% 정도밖에 공매도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숏 스퀴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게임스톱이 일종의 이제 공매도 세력한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하게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들이 뭉쳤다라기보다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역인 월가를 혼내주자라는 일종의 사회운동 성격이었습니다. 예.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느낌으로 보자면 IMF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월가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나는 집에서 쫓겨났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월가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들을 혼내주자라고 해서 개인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스톱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느낌도 있는데요. 이게 젊은 시절 누구나 애용했던 우리로 치자면 일종의 응팔이나 응사에서 느끼는 아련한 향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예. 게임 팩이나 CD를 빌려준 회사거든요. 예. 그런 기업을 악의 축이라고 하는 월가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니까 개인들이 뭉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게임스톱 사례로 이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고 하는 게 이제 하락장에 베팅해서 하락해야 돈을 버는 건데. 네, 맞습니다. 하락장에 베팅했는데 계속해서 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네네. 헤지펀드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받겠네요? 그래서 멜빈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예. 이번 게임스톱 사태로 한 4조 원 정도를 날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시트론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공매도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9일 날 CEO가 나와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앞으로 우리는 공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겠다라고 아하. 발표까지 했습니다. 개미의 승리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짧게. 공매도 금지가 우리가 5월달에 해제되면 그때도 미국 같은 사례는 우리한테는 없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어쨌든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제도 개선해야 되고 시장에서 가장 반발이 큰 무차익 공매도, 이거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공매도 처리를 기관과 외국인이 증권사랑 할 때요. 이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합니다. 예. 메신저를 하거나 전화로 예. 우리 공매도 칠게 주식 좀 확보해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잡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인디 고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김주정의 역사시사. 김주정의 역사시사는 조금 이따가 기자 언박싱 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기자 언박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7명 늘어서 누적 7만 9,3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지역 확진자는 433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전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건대 헌팅포차 관련 확진자가 최소 43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24일과 27일 헌팅포차를 방문한 212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서울 남부교도소 수용자 중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서울 강동구 한방병원 관련해서 총 220명이 확진됐고, 경기 안산시 병원 관련 14명, 그리고 시흥시 제조업 관련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다시 또 400 중반대로 늘어났네요. 이게 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식약처가 코백스 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 수입 승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질병청 합동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코백스로부터 도입될 화이자사의 백신 코미나티주 11만 7천회, 약 6만 명분에 대한 특례 수입을 승인한 겁니다. 예. 근데 변이 바이러스 4명 집단 감염이 되면서 방역 완화가 미뤄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이달 1일 이후 국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27명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4건 영국발 바이러스 4건과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감염자 1명이 늘어서 총 5명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 가족에 이어서 함께 살지 않는 친척들까지 잇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로 본격 전파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방역 완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게 됐습니다만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옴으로 해서 방역 완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일단은 명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오늘 석방됐네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일 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이동재 전 기자 측 청구를 받아들여서 이날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구속기간은 내일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피고인 구속기간이 이제 1심, 2심 그리고 그 1심, 2심마다 그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어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전 기자는 아까 오후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이 보석이니까 계속해서 재판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수감될 수도 있는 문제고 좀 지켜보고요. 공수처 검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고요? 네, 공수처는 전날 9시부터 수사 1, 2, 3부와 공소부에 부장검사 각 1명과 평검사 19명, 총 모두 23명의 검사 선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공수처 검사 선발에 지원한 인원은 23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날 지원자 중에 검사 출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수처 선발은 이제 4일 오후까지 진행되니까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원을 많이 안 하면 어떡하냐 우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집 인원보다는 많이 지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처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출근길에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선발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처장 몫의 외부위원은 국회 측 추천 인사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23명 뽑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지원을 했다고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은 결격이 있는지만 보는 소극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예. 지원한 모든 분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다 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문제는 국회에 관련되어 있는 추천 인사위원인데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 처장은 일단은 국회에도 당부의 말을 했는데요. 추천 인사위원회 좋은 분으로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리고 여야에서 어떤 분을 추천하시는지를 보고 보완이 될 만한 분들로 뽑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야당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취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조금 두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신천지 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네요. 네, 신천지 대구교회 집화장 등은 대구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그러니까 그 31번 환자가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를 하자 신원 노출을 거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법원은 신천지 관계자 8명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요. 예. 그 이만희 그 시에 대한 판결이랑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 준비 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 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힘들다. 이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든 준비 단계든 다 방역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야지 역학조사에 나설 수 있는 건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은 지난번 이만희 무죄 때하고 똑같은 그렇게 판결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판결이 나면 어쨌든 국민 법감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이 거리두기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왜 이런 신천지를 비롯해서 일부 교회들, 종교단체에서 잘못 저지르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일반인들, 자영업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게는 집합금지 명령을 1년 전부터 계속 내리는데 종교단체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왜 안 내리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 결과 또 그런 행정 조치가 쌓이면 이 국민들의 피로감이 또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혁입니다. 오늘은 관련 이슈가 이슈인 만큼 또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밝혔죠. 이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의견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대륙 진출을 할 교두보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득될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이동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그런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일본이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예.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터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동량을 갖춘 이제 항구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 역할이 이제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이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의견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로 물동량이 이동할 테니까 네네. 항구의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지금 일본이 그 제기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은 기본적으로 이런 100km에서 150km 가는 그런 그 도로 노선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고속철도 이것이 같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 되겠죠. 예. 어제 저희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김영춘 후보 인터뷰를 다시 돌아보면 국민의힘 이현주 후보가
이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일본이 자본금을 90%, 한국이 10%만 내면 된다. 일본이 왜 50대 50이 아닌 90대 10을 이야기했겠느냐. 당연히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대륙으로 진출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 한일 해저 터널이 완결되면 그 출발점이 거기부터 시작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대륙으로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산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부산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 되게 되면 일본 규슈의 이제 나가사키 이 일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대륙 진출을 갖다가 역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대륙을 진출 혹은 침략 뭐 이런 야욕이 있었을까요? 일본은 뭐 그 근대 시기부터 사실은 그 대륙 진출의 꿈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 시기부터 대륙 진출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만 바로 전국 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 진출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조선에 요청했던 것이 가도 임명. 우리가 명나라에 들어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혹은 정명가도 우리가 또 명나라를 정벌할 거니까 길을 비켜달라. 뭐 가도임명이나 정명가도나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말인데 일본은 당시부터 대륙 진출을 꿈꾸었고 실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당시 명나라를 정벌해서 대륙의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시기에 이렇게 그 대륙으로 나가는 길, 즉 이런 한반도를 통해서 가는 방식과 별도로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광동성 일대에 이런 바닷길을 이용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런 안까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용이했던 것은 아무래도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이제 의주로 가서 의주에서 거꾸로 북경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선호했던 거죠. 예. 명나라 때만뿐만이 아니고 20세기도 계속해서 시도를 한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1910년에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중국 진출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예.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만주국 건설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제 만주 일대를 진출을 하게 됐고요. 만주 일대 진출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만주 지역을 조사하고 또 이 중국 일대까지 나가는 그런 군대를 갖다가 파견하기 시작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대륙 진출의 꿈을 좀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현실적 입장이 고려된 것도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지진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나라였고 그래서 일본이 그런 부분도 자기네들이 지금 극복해서 새로운 땅을 건설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집단 이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본이 부산 일대에 상당히 많은 땅을 이렇게 개인들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차하면은 이제 부산 일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실제 부산 지역 일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16세기부터 시도를 해서 20세기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 이 말씀인데. 네, 그렇죠. 그 지정학적 위치 말고 그 타라 입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그 일찍부터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이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유럽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유럽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 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본이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거꾸로 대륙 진출론을 이제 꿈꾸게 됐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 19세기 말 이때부터 그런 철도 부설권을 갖다가 조선에서 갖는 것들. 실제로 경부선 같은 경우가 미국 회사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부선을 미국 회사로부터 일본이 인수를 하게 되죠. 인수를 하면서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경부선을 갖고 그리고 또 경의선을 갖고 또 우리가 이제 경인선
예.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 있는 주요한 철도 노선들을 장악함으로써 그 이후에 대륙 진출의 어떤 교두보, 기반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 이것은 바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본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예.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중국 국경까지 진출해서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 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 좀 벗어나자 이런 생각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다가 일본은 그 우리가 조작된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작된 역사의 핵심이 바로 일본 서기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 서기에서 또 심각하게 조작된 역사가 바로 자신들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본 섬만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를 지배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만주 일대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 조작된 역사를 예.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이 아주 일찍부터 대륙 진출의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낸 것이에요. 예. 근데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기술적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다가 이 도보 해협, 그러니까 유로 터널이 착공되고 또 완공되고 나서 또 한 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한일 해저 터널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1981년입니다. 예.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두환 정권이 엄밀히 말해서 친일 정권 아니겠습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예, 그래서 당시에 한일 해저 터널 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과 당시 우리나라의 토목 전문가들이 한일 해저 터널 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이제 그 일종의 용역 보고서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 1989년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노태우 정부 때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시기에 아주 본격적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그 이 토목에 관련된 이런 뭐 건설업 하는 이런 세력들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뭐 요즘 나오는 그 금액이 한 200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당시에는 이제 80조 였었었는데 예. 이런 금액들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 도보 해협 내에 있는 그런 그 터널과 관련해서,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원만하게 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도 있습니다. 예. 이 도보협과 한일 해저 터널 간 비교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일단 방금 공사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불 터널 같은 경우에는 24조가 들었다 그래요. 네, 당시에는 그랬죠. 당시에. 지금으로 한 사람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거리도 물론 우리는 200km니까 훨씬 더 들어가죠. 거기는 몇 킬로입니까? 영불 터널이 24km인가 25km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10배 정도 더 늘어난 길이죠. 그러면 뭐 300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지금 현재 토목학회에서 이쪽에서 제기하는 거는 이제 200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200조는 맛배기 돈일 겁니다. 예. 이제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설계 변경 늘어나면서 예. 30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 게다가 그 한일 간 그 바다 거리도 거리입니다만 깊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도보해협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영불 터널 같은 경우는 그 해안가 아래 그 구조가 백악기 때 만들어졌던 그런 지질이었기 때문에 해저 터널을 만드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대륙붕 지하가 위쪽,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쪽의 어떤 그 지질, 그 바다 밑은 괜찮은데 예. 일본 그 규슈 위쪽에서 지질에 아직까지 불안전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히나 그 일본이 그 화산과 어떤 지진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시 지금 아열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각판의 변동에 의해서 만약에 지진이 생긴다면 이 공사가 무의미하게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도
물론 제가 역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토목에 대해서 예. 논하는 건 그렇지만 오늘 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토목학과 관련된 논문 한 10편 정도 읽고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제가 지질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영불터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경제적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다. 건설 초기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정치적 효과는 또 영국이 또 유로를 엑시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결론은 좋지 않았다. 사실 예.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고요. 제가 그 영불터널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걸 볼 때가 언제냐면은 윈블던 테니스 경기할 때. 예. 예, 그때는 그 유럽에서 영불터널을 이용해 갖고 윈블던 경기를 보러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 같은 경우가 물론 뭐 많이 다니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영불터널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 점은 좀 명확하게 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런던과 파리와 거리하고 서울과 도쿄는 거리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럼요. 예. 근데 영불터널은 런던 파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통영 해저터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네네. 예. 1932년에 만들었죠. 예. 이거 일제시대 만들었네요, 그러면?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어떤 통영군수 야마구치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고 싶은 일본의 욕망이 아하. 이런 그 관광 자원을 갖다가 당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이것도 지금 뭐 역사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일본의 한풀이가 좀 있지 않나. 예. 사실 그 통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3도 수군 통제형이 있던 곳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3도 수군 통제형을 갖다가 오히려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버려요, 일본이. 그래서 어떤 이순신의 유적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이 해저터널을 만드는 아주 보이지 않는 밑바닥이 생각들이 형성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길이는 400여 미터밖에 되지는 않네요. 실제로 그렇게 깊지는 않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당시 일본은 이 터널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술력 같은 거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해저터널에 대한 뭐 장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부산 경제는 이제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 경제가 더 침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지자체장이 하겠습니까? 이건 국가 사업이고 예. 한일 간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의지 속에서 추진돼야 될 일이죠. 만일 하게 되면은 정권 차원에서 해야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신대 김주혁 교수와의 대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